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빵! 와우! 자, 여러분 이제 다시 또 시작입니다. 이제 새로운 어떤 2권 출발하고 있죠, 여러분들. 뭐 1권을 끝내셨기 때문에 2권은 뭐 그냥 쭉 갈 수밖에 없다. 왜냐면 여기서 끝내면 억울하니까. 끝까지 안 가면 억울하기 때문에 가실 겁니다. 뭐 이제부터는 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시면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여러분들 항상 무엇을 시작할 때 그 가졌던 그 첫 마음, 그 첫 마음을 여러분들이 잃지 않으시고 달려가시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참혹하게 아름다운 우리 첫 마음으로 22강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조선 후기 정치를 한번 볼 텐데 사실 이제 조선 후기는요 정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많은 변화가 있는데 유독 이 정치 쪽에서는 오히려 그 시대의 어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 어떤 한계들이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지금도 뭐 정치 마음에 드세요? 정치인들이 이게 정치하는 거 보면 아이고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굴러갑니다. 굴러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조선시대도 그런 식으로 좀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여러분 이 노란색 띠는 알고 계시죠?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로 나누는 그 분기점이 된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붕당 정치, 그러니까 이게 15세기와 16세기, 조선 전기를 다시 15세기와 16세기로 나눌 수 있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16세기 어떤 그 주도 세력은 바로 사림이었다. 자, 그 사림들이 이제 권력을 장악하면서 워낙 이 숫자가 많아요.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리가 또 부족하면서 서로 자리에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무리지어 있는 모습들, 그래서 붕당이 형성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사림이 권력을 거의 장악했던 시점은 언제일까? 이렇게 보면요. 대략 선조. 선조 시기부터 이제 이런 그 붕당 정치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뭐 다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그죠?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어지게 된 그 계기는 무엇이었다? 네, 우리 배웠죠, 여러분들. 바로 척신잔재. 척신잔재의 청산. 네, 그 앞에 있었던 윤원형, 뭐 윤씨, 대윤과 소윤 간의 어떤 그런 척신 세력들의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나온 사화, 이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척신잔재. 동인 쪽은 굉장히 어떤 강경파고요. 서인 쪽은 온건파, 그 척신잔재에 대한 어떤 그런 처리에 있어서 입장을 주고 있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뭐 김효원과 심의겸 알고 있죠, 여러분들? 네, 바로 이조전랑 인사권을 쥐고 있으니까 이 이조전랑을 누가 차지하느냐? 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결국 동인당과 서인당으로 나뉘게 된다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배웠죠, 여러분들. 자, 그런데 이 동인당이 다시 또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돼요. 자, 그 계기가 무엇이냐? 거기에 이제 계기를 주었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누구냐면 바로 정여립이라는 인물과 정철이라는 인물입니다. 아니 진짜 이게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네. 정철, 기축옥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하나 일단 좀 기억을 좀 해놓으세요. 설명드릴게요. 자, 이 정여립이라고 하는 인물은요, 원래는 서인 쪽이었어요. 그러다가 당을 옮겨요. 그러니까 붕당에서 자신의 당을 내려놓고 다른 당으로 간 거예요. 동인당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인당 쪽에서 이 정여립을 바라보는 시선이 좋을까 안 좋을까? 어찌 본다면 서인 쪽에서는 배신자잖아요. 그죠? 안 좋겠지. 뭔가 건수를 노리고 있었을 것 같아. 그런데 이 정여립이 자신의 어떤 그 고향으로 가가지고 아마도 그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무술 연습을 한 것 같아요. 심신을 수행하기 위한 무술 연습. 뭐 이런 거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역모로 걸립니다. 이 정치라는 게 참 그래요, 여러분들. 뭔가 어떤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걸 갖고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끝장을 보려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건 이 당시에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인이 옳았구나. 건수 잡은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이 정여립이 그 무술훈련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바로 역무를 꿈꾸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격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 정여립과 이 동인들을 몰아붙이는데 앞장섰던 인물이 누구냐면 바로 정철이라는 인물이에요. 아, 정철 여러분들 문학 시간에 배우셨죠? 송미인곡, 뭐 삼미인곡, 관동별곡. 아, 그 정철, 그 문학 그 정철이 이정철이냐고요? 네, 이정철이에요. 맞아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이 국어 쪽, 문학 쪽에서는 정철은 정말 와, 이 어떤 이 문학의 어떤 그 거두, 아, 대단하다. 뭐 이런 어떤 느낌이잖아요. 그죠? 너무 아름답게 글을 잘 쓰니까 관동별곡 같은 잘 쓰잖아요. 그런데 역사 쪽에서 정철은요, 정말 이 손에 피를 철철 묻혔던 표현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초국사가 어떤 거냐면 그 앞에 있었던 여러분 사대 사화 있죠. 무갑 기열. 그 4대 사화 때 죽어나갔던 선비들 보다 4대 사화 다 합친 숫자보다 바로 이 기초국사를 통해서 제거했던 정철이 죽였던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와, 비정하죠. 여러분들 정치란. 저보고도 자꾸 이렇게 정치하시면 어떠냐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렇게 오는데 정치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무서워요. 예. 저희 앞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다가 뒤돌아서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정철 기초국사 요거 이제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동인제 물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동인들을 그러면 어떻게, 그러니까 이 동인제 공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 이 정철이, 그러니까 이 서인이죠, 서인이 써드릴게요. 여기 서인입니다. 정철은 이 서인이 결국은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서인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 속에서 선조가 좀 독특한 분이잖아요, 이분이. 그러니까 어떤 그 자기 우월감이라고 할까? 예. 자기보다 좀 인기가 좋고 좀 이렇게 존경받을 싫어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화를 입으신 거 아닙니까? 선조가 그런 임금이잖아요. 근데 이 정철이 이렇게 권력을 장악했던 정철이 선조에게 건저의 사건이라는 것을 올리게 됩니다. 건저의 사건. 자, 건저는 뭐냐면 세자책봉이에요. 세자책봉. 세자책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당연한 거야. 왕이 있으면 그 세자책봉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걸 정철이 한 거야. 근데 이 선조가 독특하신 분이잖아요. 열받은 거야. 뭐야? 나 아직 젊은데 뭐 나 그만두란 얘기야? 기분 나쁜데? 라고 하면서 결국 이 서인이 그것 때문에 몰락하게 됩니다. 이 서인들, 예전에 이 동인을 그렇게 공격해댔던 이 서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동인이 다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는 거예요. 북인은 이 서인을 완벽히 그냥 완벽히 없애버리자. 반면에 남인은 정치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온건파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북인당과 남인당으로 나뉘게 되는 어떤 그런 모습들. 하지만 이제 이 전쟁이 터지면서 이 북인 쪽이 광해군 쪽과 연결이 돼요. 예, 굉장히 강성한 어떤 그런 입장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광해군 쪽으로 연결이 되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 자, 이 과정 속에서 이 광해군이 펼쳤던 외교 정책 뭐가 있냐면 중립외교. 이건 제가 다음 시간에 외교 파트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와 후금 사이에서 중립을 지켜야 된다라는 중립외교를 펼쳤던 인물이 바로 광해군이고요. 그리고 공납의 폐단, 박납의 폐단 이걸 시정하기 위해서 특산물 내는 거 이거를 쌀로 내도록 하는 대동법이라는 걸 시행해요. 탁월합니다. 예, 이런 어떤 그 외교라든지 그다음에 경제라든지 이런 정책들이야말로 이 광해군 시대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좋은 것만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좋은 것도 이 당시 사람들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야. 왜냐면 중립외교? 미친 거 아니야? 명나라를 배신을 해? 제조지은이야, 제조지은. 임진왜란 때 우리를 정말 멸망의 그 끝자락에 있었던 이 조선을 구해준 나라가 누군데? 명나라야. 예, 명나라 깃발 흔들면서 광장에 나오는 거죠. 명나라 만세 하면서 지금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 신하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명나라를 배신을 하고 중립, 후금과 명세에서 중립, 말이 돼. 이런 배신자 안 좋아요. 느낌 안 좋아요. 대동법 이것도 설명드릴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세금 많이 내라는 거예요. 이 당시 신하들은 많이 가진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기득권자들일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싫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볼 땐 참 탁월한 어떤 그런 전략이었다.
라고 보지만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아주 안 좋은 모습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라는 걸 여러분 너무 맹신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관점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게다가 이 광해군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문제까지 또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조가 사실 광해군은 적자, 예, 그러니까 중전, 직접 그 원이 아니에요. 예, 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광해군은 자기 자리에 대한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야? 선조가 어린 신부를 맞이해가지고 아이를 낳아요. 그 아이가 바로 영창대군입니다. 이 영창대군이야말로 원래 왕위 계승자의 1번 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겠죠. 결국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영창대군을 죽여요.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이복 동생입니다. 이 영창대군을 죽입니다. 그리고 영창대군의 어머니 광해군의 계모라고 볼 수 있겠죠. 예, 그게 바로 인목대비입니다. 이 인목대비를 폐위를 시켜요. 인목대비를 폐위를 시킵니다. 근데 어쨌거나 어머니예요, 어머니. 그 어머니를 지금 폐위시킨 거야. 가둬버린 거야. 이거는 여러분 조선시대 때 그 효를 중시하는 조선시대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을 수 없는 일. 결국 이제 이런 어떤 후폭풍 속에서 결국 이 서인들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들고 일어납니다. 예, 그 사건이 무엇이다? 그 사건이 바로 인조 반정이더라. 인조 반정에 의해서 결국 이 광해군 북인 정권은 무너지게 됩니다. 남인도 이때 이 서인과 함께 주류는 아니었지만 함께 이 광해군 북인 정권을 몰아내는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남인과 그리고 서인 이 두 세력에 의해서 전국은 유지가 될 겁니다. 자, 어떻게 이 서인과 남인이 광해군을 패한 이후에 어떤 모습으로 전국을 유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